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백위현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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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위현입니다. 예. 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뇨병 하면 또 다른 별명이 있더라고요. 군민병.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갖고 있다는 뭐 그런 그래요. 뜻이죠. 네. 이미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과체중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7명 중에 1명꼴, 그러니까 거의 한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증가해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이 되게 되면 3명 중에 1명꼴로는 당뇨병 환자인 걸로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국민병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는데요. 아마 이 추세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이 국민병이라는 별칭을 안고 있는 우리 당뇨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참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치료받는 분들도 절반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없으니까는요. 아마 혈당이 정상치보다 올라갔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된다거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가 없을 것이고 또 초기에 치료를 미루는 당뇨 환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다뇨, 다식과 같은 당뇨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고혈당 상태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된 다음에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당뇨를 진단을 받더라도 환자분들이 이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 미루거나 혹은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가 그 환자의 당뇨 무게에 맞춰서 중증도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약을 임의로 줄여서 복용을 하거나 혹은 자의로 몇 달간 중단하는 경우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또 이 국민병인 당뇨병을 좀 많이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11월 14일이 세계 당뇨병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뇨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뇨병의 원인이나 합병증에 대한 것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와 치료를 해야 되는 당뇨들을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13.6%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5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당뇨라는데요. 당뇨 환자 600만 시대. 하지만 당뇨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뇨병 치료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요. 흔히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라 불리는 인슐린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또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뇨병은 완치가 힘들다는데 그렇다면 평생 신경 써야 할 당뇨병의 치료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뇨병 치료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 당뇨라고 하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이 과다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건강검진할 때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한 번만 올라가도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아. 혈당이 한 번 높다고 해서 당뇨병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병이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네. 그것들이 이제 혈당을
적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하는 저항성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은 혈당이 적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고 네. 혈중의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들이 이제 넘쳐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는 데는 보통 공복 혈당이나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제 인자가 되겠는데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치는 100 미만이고요. 네. 126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당뇨병이다라고 오. 진단할 수가 있고 식후 2시간 혈당은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당치는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한 번 128이 나왔다, 한 번 202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날에 다시 한번 그 범위를 넘어설 때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정상치는 보통 우리가 5.76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6.5가 넘어갈 때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 네.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잘 지키면 혈당 관리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이다 보니까 어쨌든 운동과 식이요법은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당뇨 이제 전 단계라고 하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또 당뇨의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습관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서도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당화 혈색소가 6.5가 넘어가거나 공복 혈당이 이틀 이상 126이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식후 2시간 혈당이 지속적으로 200이 넘어가는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함께 해주어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게 되고 단순히 이제 식습관 교정이나 운동만 가지고는 치료가 어렵게 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나 운동요법만으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당뇨약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던데 그 약을 복용하는 건가요? 네, 이제 당뇨를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식습관 교정 운동요법을 권유함과 동시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약물을 선택하는가는 아마 이제 체열 검사를 통해서 또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 이제 진단받으면 한 가지 종류의 약물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처음부터 당화 혈색소가 7.5가 넘어가거나 굉장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고혈당 상태로 당화 혈색소가 일반적으로 9가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인슐린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당뇨 치료제라고 하면 인슐린을 가장 먼저 떠올릴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뭔지부터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슐린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거기 비례해서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 혈당을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과 같은 곳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인슐린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인슐린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강의를 나가거나 할 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축구공, 골대에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넣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공이 혈당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 혈당을 골대 안에 넣는 이 골대가 표적 장기, 그러니까 근육이나 지방이나 간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이 공을 차서 넣어주는 이제 그 선수가, 축구 선수가 소위 말하는 인슐린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내성이 생기는 건데 축구 선수가 공을 차서 골대에 공을 넣어 주어야 이제 이 축구공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골대가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을 찼을 때 그 공이 제대로 안으로 들어가질 않겠죠. 그리고 점점 이제 축구 공들이 늘어난다 하면 이를 빨리 넣어주기 위해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더 많이 동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열심히 차주다 보면 어쩌다 한두 개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이제 계속 그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 결국 공은 점점 많아지고 축구 선수들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이제 축구 선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가 인슐린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보통 우리가 일형 당뇨병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 표적 장기에서 이제 이 공이 잘 안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표현이 아주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축구 선수가 혈당을 곳곳에 이렇게 차 넣어준다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인슐린에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고 있으면 혈중에 인슐린 수치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곳이 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속 췌장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인슐린 끝에는 C펩타이드라는 게 달려 있어서 이제 혈중에 C펩타이드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정상 범위보다 C펩타이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저항성이 있구나.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어서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쏙쏙 들어오네요. 네. 머리에. 왜냐하면 자칫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장님,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당뇨하면 인슐린이니까 그러면 모든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건지. 네. 모든 당뇨 환자가 인슐린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또 약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적으로라도 많이라도 분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약물은 분비되고 있는 인슐린 아까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더 잘 작동하도록 이 저항성을 극복해주는 그 감수성을 올려주는 약물도 있고 또 이제 그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제 쥐어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의 당뇨약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간에서 이제 과도하게 당 생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종류의 약물로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내 몸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이제 선수가 없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인슐린 분비 자체가 결핍이 되어 있는 일형 당뇨병이거나 아니면 성인에서도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췌장이 많이 망가져서 인슐린 만들어주는 공장인 췌장이 많이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약물로서 치료를 잘 하다가 결국 보상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하던 췌장이 이제 더 이상 못 만들어주고 지쳐서 정말 못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결국에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혈중의 C펩타이드 수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이분은 더 이상 약물 치료를 할 수 없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잘 되고 있는 또 젊은 나이에 속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처음에 본인이 이제 당뇨 환자인 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굉장히 고혈당 상태로 오시거나 혹은 또 자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이제 어떤 이유들로 혈당이 순간적으로 너무 올라간 상태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혈당 자체가 췌장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치료를 함으로써 급속도로 혈당을 낮춰줘서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 약물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당뇨병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요. 당뇨에 걸린 분들도 뭐 이거를 식사나 운동요법을 조절해가지고 혈당을 낮추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진짜로 약을 한번 먹으면 절대로 못 끊는 거예요?
당뇨약이 굉장히 이제 이상해서 무슨 뭐 중독 이런 것처럼 한번 입을 대면 끊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당뇨라는 병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치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외면을 한다고 얘가 떠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제 병은 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진단을 한번 받으면 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초기에 증상이 없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굉장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제때 그 병의 중증도, 무게에 맞는 약물을 잘 섭취를 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은 되려 약물을 끊고 식이요법만으로도 유지가 되는 관해 상태라고 합니다. 병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관해 상태인데요. 관해 상태에 도달하시는 분들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이제 식습관 교정으로 우리가 혈당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강조하다시피 병이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식습관 교정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이해지게 되면 다시 또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당뇨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혈당을 정상치까지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낮춰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할 때는 항상 그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의 목표는 사실은 이제 개인의 나이와 그다음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상 범위로 낮추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그냥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을 목표로 하고 공복 혈당은 저혈당 위험이 없는 환자들에서 80에서 한 130 정도로, 그다음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치로 낮추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다가 보면은 간혹 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우리가 약을 먹거나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제제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등산을 안 하던 등산을 하시거나 굉장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서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이제 식사와 운동량을 항상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왠지 일단 주사라는 너무 궁금해요. 네, 주사라는 게 붙었으니까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늘도 막 굵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슐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제가 인슐린을 맞자라고 하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인슐린은 못 맞겠다라고 일단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인슐린 주사가 굉장히 맞기 쉽게 나와 있어서 맞으시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요. 일단 주사기가 아니라 무슨 펜처럼 생겼어요. 저는 혈관 같아요. 맞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사실은 훨씬 편하고 여기 안에 이제 약물이 들어 있고요. 네. 주사침을 이렇게 일회용인데요. 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빼면 요것이 바늘입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어머. 한 안 보이네요. 4에서 거의 안 5mm 보여요. 정도.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교육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여기 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직접 찔러서 체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통증은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단위씩 맞으라 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용량을 맞춰 조절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냥 찔러서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 많이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는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지방이 많은 곳에 맞으면 인슐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배나 복부 아니면 이제 허벅지 가쪽이나 팔뚝 가쪽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살을 찝어서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보통 냉장 보관을 했던 인슐린을 바로 맞게 되면 통증을 느끼기가 쉽고요. 그래서 실온에 한 10분 정도 두었다가 맞는 것을 추천을 하고
또 알코올 솜으로 그 부분을 닦고 우리가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이 채 날아가기도 전에 놓게 되면은 알코올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네.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맞으신다면 통증은 느끼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늘을 재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깝다고 재사용하시게 되면 이 바늘 끝에 있는 코팅이 벗겨지거나 해서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실 때는 반드시 이 일회용 바늘을 한 번만 사용하시고 재사용은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인슐린이 우리 체내에서 잘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혈당을 측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네. 인슐린은 이제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네. 하루에 보통 한 번 맞는 기저 인슐린을 많이 맞는데 그것은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보고 혈당이 떨어지면 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아까 80에서 130 사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 네. 목표치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높다면 용량을 또 증량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식사하기 전마다 맞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함으로써 이 맞은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하는지 또 용량은 내게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네. 3번 맞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은 먹는 약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 임산부들도 맞고 아이들도 맞는 것이 이제 인슐린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또 신장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경구용 약물은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슐린은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량이 과다하거나 식습관이나 운동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저혈당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슐린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주변에서 당뇨병 치료 받으시면서 나 부작용 생겼어. 왜요? 살이 많이 쪘어. 이게 진짜 부작용이 맞나요? 네, 일부 당뇨 약제나 혹은 또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을 맞는 경우에 약간의 체중 증가를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 2, 3kg 정도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이상으로 찌는 것은 좀 적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네.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운동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많이 멈춰지는 거였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주사제로 맞는 당뇨 치료제는 그럼 전부 다 인슐린 주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맞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진료실에서 많이 소개되는 이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고요. 네.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슐린과는 달리 용량 조절이 필요 없고 이렇게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고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대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탁 소리가 나면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바늘이 없어서 굉장히 진료실에서 설명하기도 쉽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제 수능도도 굉장히 좋은 약물이 되겠는데 주사제라 하니 다 인슐린인 줄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것은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로서 단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구용 약제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식후 혈당 강화제로서 우리가 치료 옵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당뇨병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신장, 콩팥이 좀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약물로 인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기보다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몇 년간 진행을 하게 되면 당뇨병성 신기능 저하,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혈당이나 혈압 조절을 잘 해줌으로써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구용 당뇨 약제들이 있고 또 이제 쓰지 못하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LP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주 나쁜 환자들에게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죠. 네, 네. 뭐 약물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식이요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싱겁게 먹어야 한다, 네.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생활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까요?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이제 당뇨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병이라서 어떻게 바짝
조심을 해서 이 병을 뿌리를 뽑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끼니 거르지 않고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셔주는 건강식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밀가루 음식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당뇨병에 뭐 여주나 돼지 감자를 먹으면 좋다. 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는 없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자꾸 완치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민간요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게 있는 것으로 이제 논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여주 정도가 되겠고요. 네, 여주를 이제 환이나 액기스 이런 것들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식품으로서 말려서 차처럼 마신다거나 혹은 뭐 나물을 묻혀서 드신다거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강화에 추가적인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인슐린 치료가 혈당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과다 분비가 돼서 저혈당이 오면 또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쇼크까지.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쇼크가 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뇨에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인슐린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 약물을 섭취하고 있는 당뇨 환자에서 저혈당 쇼크는 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조절이 잘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양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생기거나 또 오랫동안 공복기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초래가 될 수 있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사탕 서너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꿀이나 설탕을 한 숟가락 먹는 그 정도의 양이 되겠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 반 캔 정도를 섭취를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네. 응급실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일부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의식이 없다면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